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날씨가 정말로 추워졌습니다. 동파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변동성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됐죠. 사실상 이번 달에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미국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날 엄청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 자체들이 이제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커졌다라는 뜻이고요. 일단, 수요일날, 미국 시간 기준으로 수요일날 다우가 1086포인트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웰스파고에서 계산한 미국의 확정급여형 연금 기금이 리밸런싱, 그러니까 채권에서 주식으로 리밸런싱을 이행할 것이라고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바로 그 엄청난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리밸런싱 규모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하네요. 간단히 이제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총 그 리밸런싱 자금의 그 규모는 640억 달러입니다. 640억 달러이고 이 중에서 350억 달러가 대형주, 미국의 미국 시장의 대형주, 라지캡에 이제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에 210억 달러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는 이제 10억 달러가 이제 빠지네요. 10억 달러가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이제 빠지고, 한마디로 회수를 한다는 얘기죠. 기존에 있던 거를. 그리고 이제 채권 쪽에서도 570억 달러가 빠지는데, 한마디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리밸런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연간 수익률이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분기 수익률입니다. 그 주식 쪽에서 이번 12월 달에만 마이너스 8.6% 손실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반대로 채권 쪽에서는 1.6%.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이 극심한 차이 때문에 리밸런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러한 유동성이 한마디 이 연금 자체를 이제 리밸런싱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크게 빠진 이 주식시장에 연금을 투입한다는 얘기거든요. 연금이라는 거 이제 국민들의 돈이죠, 한마디로. 국민들의 돈인데, 이렇게 하는 이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굉장히 그 저금리 환경에서 연금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연금의 일정 수익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저금리 상태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전 자산 포트폴리오에 넣어서는 그 연금의 목표 그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그 자산에 배분을 해야 되고, 주식 시장보다 안정적인 이 채권 시장 보면 아시겠지만 1.6%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분기에는 1.4%. 이걸로는 그 연금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 연금 쪽 문제 때문에 금리를 계속 낮출 수 없는 문제도 있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이 복지 관련해서, 연금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계속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 특히 시장 환경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대응할지 조금 궁금해지네요. 뭐 미국 사정이니까 뭐 크게 뭐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 웰스파고가 이제 분석했을 때 이런 포트폴리오의 그 리밸런싱 때문에 상승을 했다. 그리고 리밸런싱 한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이 수익률의 극심한 격차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진행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주요 3대 지수, 그러니까 다우존스, 그리고 S&P, 그리고 나스닥, 이 3대 지수가 4%가 넘게, 4.5%가 넘게 상승을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2009년, 2008년 후반이네, 여기는. 보면. 2008년 후반이면 바로 리먼 브로더스 파산, 그리고 양적 완화, 도입, 뭐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 때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2010년 상반기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2011년 유로존 위기 때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 없다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 시기들을 보면은 시장이 안정적일 때 발생한 상승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변동성 장세에서 있었던 거고, 그 중에서도 금융위기 때, 유로존 위기 때 이렇게 큰 사건들이 있었을 때마다 이러한 그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건강한 시장은 다우에서 이렇게 1086포인트나 상승하지 않습니다. 포인트 기준으로 보면은 2008년 10월 13일 936포인트가 상승을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 10월 28일 마찬가지로 그 같은 달에 889포인트, 그리고 올해죠. 올해 초에 이제 극심하게 빠질 때, 이때는 그 폭락 방지팀이 이제 분명히 들어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초에 극심하게 빠졌었는데, 이 전날에 거의 주요 3대 지수가 5% 넘게 빠졌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크게 또 빠지다가 갑자기 엄청난, 어디서 갑자기 발생한지 모르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급반등을 일으켰는데, 이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그 금융위기 시절, 그리고 올해 초,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능가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포인트예요. 1086포인트 상승이라는 건. 그리고 다 이제 불안정한 시기에 이러한 경향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률로 보면은 2000년 3월 16일에 4.93%, 그리고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 일어나기 이제 일어날 때쯤이죠. 닷컴 버블. 그러니까 베어 마켓이 들어가는 그 초입 부분에서 발생했었을 때고요. 그리고 2002년 때는 베어 마켓이 끝난 거의 이제 바닥을 이제 형성하는 그 시기, 닷컴 버블이 이제 안정화되는 시기, 그때 이제 5.4% 상승. 한마디로 곧 시장의 큰 고점과 큰 저점이 만들어질 때, 시장이 이제 정착되지 않은 시기, 그 시기에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날 다우존스가 5%에 이제 근접하게 5%가 넘었죠, 이때. 그래서 이 상승률로 봤을 때도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에 이런 상승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앞에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은 이 이후에 시장이 안정적으로 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장의 거의 고점에서 내려오는 그 시기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인식하면 되고 시장이 매우 불안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요일 날 이후에 그 엄청난 반등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제가 차트를 제가 열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S&P 500 선물입니다. 미국 선물 시장인데요. 지금 이렇게 급반등을 만들어 놨습니다. 급반등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것을 뭐 이런 식으로도 예측할 수 있지만 지금 파동 구조에서는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만들어낸 단기 추세 있잖아요. 단기 추세를 일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그냥 보면 되겠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단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 상승 추세를 여기서 지켜줬습니다. 여기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지켜줬고요. 그리고 이 지금 추세대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넘는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 두 번째 반등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제까지 나온 여기까지 빠졌다가 급반등을 일으켰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하나의 반등,
추세들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흐름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파동 마디별로 이제 다시 반등을 이제 흐름을 계산을 해보면 12월 10일 날부터 내려왔던 이 하락 파동부터 보면은 일단 반등의 최고치는 거의 2545점 이 부근입니다. 이 부근이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앞에서 발생한 전체 하락에 대해서는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이 거의 2624 이 정도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마디마디에서 그었던 이 저항들 중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겹치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겹치는데 오늘 아마 여기서 저항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저항이 두 개나 겹쳐진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게요. 지난 9월 말, 10월 초부터 이제 시장이 고점이 만들어지고 거기서부터 큰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3개가 겹쳐지죠. 이 라인에서. 그러니까 이 라인이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저항 라인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가 큰 저항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런 식으로 반등이 올라오게 되겠죠. 여기서 뭐 저항을 맞게 된다고 한다면 늘렸다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파동 구조에서는. 하지만 이것을 계산하기에 앞서서 지금 있는 이 반등 흐름 있잖아요. 이 흐름이 언제 꺾일지 그리고 어디까지 꺾일지를 봐야 되고 거기서 다시 올라올 때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웰스파고에서 계산했듯이 연말까지 거의 31일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까지 어떤 상승을 만들어내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에 물려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한 종목별로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잘 종목별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금시장입니다. 금 선물시장인데 제가 이전에 설명을 해드리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저항을 먼저 넘겨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돌파를 시켜놓고 안착시켜 놓는다면 금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저항을 넘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일단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단기 지지 추세를 이탈하는지 지지하는지를 봐야 된다. 이것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하방을 봐야 됩니다. 결국 하방을 봐야 되고 여기서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수요일날 이제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밀렸어요. 밀렸다가 다시 어제 이거를 돌파를 시켜놨거든요. 결국 그리고 오늘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 추세선을 안착시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착됐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긍정적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완전히 완착이 되려면 더 큰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실히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확실히 저항선을 돌파했다 라고 기술적으로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나오기까지 일단 지켜보시면 되고 어차피 귀금속 시장은 제가 제 채널에서는 보험 관점으로 계속 언급해드리고 있고 이러한 종이금 시장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실물금 있잖아요. 실물금, 실물은에 대한 보험 성격으로 접근을
권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변동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영향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이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선물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선물 시장인데 원래 기존의 그 저점은 이제 여기였죠. 여기였었고, 그리고 결국 그 반등의 가장 최고치인 23.6%를 그 근접을 해서 찍고 이제 밀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반등장이 아직 완벽히 끝났다라는 그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재 이것을 익스펜딩 플랫 되돌림 파동이라고 이제 간주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 시장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결국 이것을 이제 익스펜딩 플랫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불규칙 조정이에요. 불규칙 조정. 그래서 이러한 파동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한다면 이제 요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 일상적으로 이제 반등을 하게 되는 38.2%. 이 라인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등이 정말 강하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만 반등이 생각보다 약하게 나올 경우 결국 이 갭을 메꾸지 못하고 이 라인 수준에서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은 38.2% 중간에서 그은 게 바로 이거죠. 이 라인 정도까지만 반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제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아직 반등이 끝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유일한 호재는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온다기보다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 게 호재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악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게 호재예요. 그래야만 이제 기술적 반등을 이제 과대액 낙폭에 대한 그 수급으로 이어져서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일단 계속 지켜보면 되고 아직까지도 못 빠져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반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 종목별로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게 반등이 안 끝났다라고 이제 규정을 지으려면 주봉상에서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추세. 2008년 금융위기부터 올라온 이 추세. 이 추세를 저저번 주에 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저항으로 지금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플랫 형식의 그 반등이 진행이 되려면 일단 이것을 반드시 돌파를 해야 돼요.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이러다가 이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밑으로 크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돌파를 해서 안착시켜야 이런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때 이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신 분들은 정말 잘한 거예요. 이 반등을 이용해서 종목별로 보니까 반등에 좀 많이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때 비중을 축소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주식시장 흐름 그리고 뭐 금시장 흐름 이렇게 지켜봤고요. 오늘 그 댓글을 통해서 좀 중요하게 지켜볼 그 자료들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일단 서울경제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그 연체율 관련이거든요. 저축은행 연체율. 진주저축은행 현재 9.65%까지 연체율이 뛰었고요. 솔직히 10%에 육박한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저축은행도 9.91% 거의 10%에 육박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작
금리를 12월 달에 최근 한 번 올렸었죠. 한 번 올렸는데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연체율이 급등시킨 주체는 가계보다는 기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회사채로 연명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기사에도 나오고 있지만 기존에 업황이 안 좋았던 것들, 안 좋은 그 업황이 있었던 그 세션에서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연체율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그 굉장히 안 좋은 업황에 있는 산업들이 있잖아요. 뭐 조선, 기자재, 뭐 자동차 업체. 여기에 이제 대출을 공급하는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건전성이 이제 비상등이 들어온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 대출도 1년 사이에 0.17포인트 늘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 금융권 가계대출이 부실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수 부진, 글로벌형 무역 분쟁 이런 이제 조건들 때문에 악화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연체율로 결국 이어지고 있는 거고 연체율이 계속 늘어져서 기업들이 내년에 파산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그 회사채 파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0%에 육박한 이 연체율은 조금 심각하게 볼 수 있고 아직 2019년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라는 거는 2019년에는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그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도 심각한 거지만 우리가 앞으로를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의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굉장히 정말로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 코앞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카드사들의 그 카드론 잔액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쓸 수가 없잖아요. 뭐 가게나 이런 취약 업황에 있는 그 회사들 결국 또 다른 그 유동성을 투입해서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실제로 그 수익성이 악화되는 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전이 되면은 결국에는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결국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제2금융권 대출 문제, 가계대출 문제까지도 확산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문제까지 껴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금융권은 대부분 고정금리가 아니라 그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우리나라가 그 2008년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그러한 그 위기를 이번에 우리가 또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저축은행 리스크가 지금은 뭐 중소기업이랑 그다음에 취약 서민층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악화가 되면 결국 1금융권까지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환경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유를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공유를 해드렸고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그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1월 초에 있을 그 미중무역 실무 협상이죠. 이제 그 실무 협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실무 협상에서도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은 없습니다, 현재. 오히려 그 실무 협상이라는 그 이벤트를 통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시장이 출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1월 달에도 앞에 장애물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2월 달까지도 그 실물 협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앞으로 미래를 좀 잘 대비를 하셔서 그나마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